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에게 낭독 송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심화2 선생님도 막 들어오셨네요. 우리 미옥 선생님 얼굴 너무 밝으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 나낭 선배님이신 윤혜자 선생님도 어떻게, 와, 직장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네. 지금 윤혜자 선생님은 전문가반까지 다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북 내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 이렇게 반에서 수료 낭독회 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또 모니터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최경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조선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라 선생님 박정현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이제 심화 투반 12주 동안 잘 마무리하고 이제 수료 낭독회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자리 마련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방장으로 이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황아라 선생님 저희 오프닝 맡아주셨거든요. 저희 황아라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저희는 낭독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기초반에서 나에게 낭독을, 심화 1반에서 우리 편하게 말해요와 긴긴 밤을, 그리고 이어진 심화 2반에서 당신주의 감정 수업과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를 읽었는데요. 혼자였다면 가다가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낭독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든든했고, 늘 앞서 걸으며 방향을 잡아주신 송정희 성우님 덕분에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책은 당신주의 감정 수업인데요. 처음엔 쉽지 않은 텍스트를 마주하고 막막했지만 서서히 작가의 화법이 우리의 낭독에 묻어나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월요 오전 심화 2반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낭독가 황아라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남에겐 엄격하지만 나에겐 관대하고 부끄럽지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인격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냉철한 철학 고양이 이야기. 제가 고른 작품은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입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스메 소세키, 1867년 출생, 1916년 사망. 일본 근현대 문단에 큰 영향을 끼친 메이지 시대 대문호입니다. 한문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영어의 중요성을 깨달아 도쿄 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국비 지원으로 영국 유학을 가서 셰익스피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아사히 신문으로 이직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자연주의와 거리를 두고 인생을 관조하는 작품들을 발표하여 여유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천엔 집회에 그의 초상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는 처녀작이지만 소세키를 인기 작가로 만들어준 연재소설입니다. 작가는 페르시아 고양이 나를 화자로 내세워 주워들은 이야기로 아는 척하는 지식 허영꾼들을 유쾌하게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의미심장하군. 철학을 꽤나 연구한 사람인가 보군.
대단한 식견이야. 이 한마디로도 주인의 무식함을 잘 알 수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어찌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싶다. 주인은 무슨 일이든 자신이 모르는 것은 대단하다고 여기는 버릇이 있다. 물론 이는 우리 주인의 하나는 버릇은 아닐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에는 허투루 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 여기고 가늠할 수 없는 것은 왠지 대단하다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떠벌리지만 학자들은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다. 이 점은 대학 강의에서 무슨 소릴지 모르는 얘기를 하는 선생은 평판이 좋고 아는 얘기를 또 설명하는 선생은 인기가 없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 주인이 이 편지에 감탄한 것은 의미가 명료하기 때문이 아니라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저의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30번째 이야기. 조롱. 냉소와 연민 사이에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나스메 소세키. 누가 알까? 가장 철학적인 고양이 한 마리가 맥주에 취해 물독에 빠져 비참한 삶을 마쳤다는 사실을. 위대한 철학자들보다도 더 냉철했던 고양이 선생은 속속들이 인간을 탐구하는 도중에 이윤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도대체 인간들은 왜 술을 마시는지 그는 정말로 알고 싶었다. 그러니 몸소 술을 마실 수밖에. 비극은 이렇게 호기심에서 생기는 걸까?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물독에 빠져 세상 만사에 작별을 고한 것이다. 인간보다 더 인간을 이해했던 고양이가 죽은 것은 아무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인간들 중 가장 고양이에 가까운 인간 한 명이 고양이의 비범한 삶과 도저한 사유를 기록할 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일본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는 나스메 소세키다. 이렇게 탄생한 소설이 1907년에 완간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이다. 모든 것은 거리를 두어야 제대로 음미될 수 있는 법.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직시하기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우리에겐 고양이의 철학적 시선이 필요한 것이다. 고양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단순하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울 때는 죽어라 하고 운다. 게다가 일기 같은 쓰잘머리 없는 것은 절대 쓰지 않는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주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은 일기라도 써서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자신의 속내를 풀어놓아야겠지만 우리 고양이족은 먹고 자고 싸는 생활 자체가 그대로 일기이니 굳이 그렇게 성가신 일을 해가면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존해야 할 것까지는 없다. 일기를 쓸 시간이 있으면 툇마루에서 잠이나 즐길 일이다. 나는 얌전히 앉아 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재미있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인간이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애써 입을 움직이면서 재미있지도 않은 일에 웃고 시답잖은 일에 기뻐하는 것밖에 재주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내 주인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성품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평소 말수가 적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내 주인이 한층 더 가짠게 느껴졌다. 고양이로서는 정말 인간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혜로운 동양인들은 지행합의를 외치고 동시에 지혜로운 서양인들은 이론과 실천의 합일 혹은 변증법적 종합을 이야기한다. 지금 인간들 스스로 자신이 암과 삶이 괴리된 존재라는 것을 포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지행합일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꿈꾼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놀라운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지행합일이 되어 있고 이론과 실천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인간은 고양이 선생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을 존경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행합일도 되지 않았으면서 인간은 지행합일이 이루어진 동물들을 열등하다고 조롱하며 심지어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뻐기고 있다. 정말 웃기는 일 아닌가? 배가 고프면 늑대는 닭을 잡아먹는다. 지행합일이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을 아는 순간 동물들은 무엇인가를 먹는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떤가? 배가 고픈 것을 알아도 생명 존중이든 다이어트이든 간에 어떤 괴상한 이유를 들어 번뇌하면서 음식을 바로 먹으려고 들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먹지 않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먹는다는 점이다. 얼마나 쿨하지 못한가. 고양이 선생의 눈에는 인간의 행태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닭처럼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몸서리를 치지만 배가 고프면 어김없이 패스트푸드점이나 통닭집에 들어가 닭을 뼈까지 발라먹는 인간이. 심지어 이렇게 닭으로 배를 채운 뒤 포만감에 트림을 하면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인간들은 침을 튀기며 생명 존중을 역설하곤 한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아이러니한 일인가. 고양이의 눈에 비친 인간은 너무도 가식적이고 복잡하다. 고양이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수세미처럼 초연한 척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명예욕도 있고 욕심도 있다. 그들의 평소 대화에는 남을 이기려는 마음과 경쟁심도 언뜻언뜻 엿보이는 터라. 여차하면 그들이 늘 욕을 해대는 속물과 한통속이 될 우려도 있으니 고양이인 내가 보기에도 안쓰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니 혹은 겉과 속이 괴리되어 있으니 인간은 일기 같은 글을 쓴다. 진솔한 글을 통해 순간적이나마 겉과 속을 일치시키려는 발버둥인 셈이다. 지행합일이 되어 있는 고양이 선생은 결코 일기 같은 건 쓰지 않는다. 일기란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거나 혹은 실천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쓰는 것이니까. 아, 그렇다. 인류가 자랑하는 문명과 문화란 어쩌면 이렇게 겉과 속이 불일치하는 상태와 그것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종횡으로 엮이며 만들어진 것인지도. 바로 여기에 고양이, 다시 말해 나스메 소세키의 탁월함이 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신랄한 조롱도 이 정도면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동물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니 정말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인간의 지적인 허위의식이란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일이다. 주인이 이 문장을 높이 평가하는 유일한 이유는 도교에서 도덕경을 존경하고 유교에서 역경을 존경하고 천불교에서 임재록을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자니 답답하니까 멋대로 의미를 갖다 붙이고는 알았다는 표정을 짓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고양이의 냉소적인 웃음 혹은 소세키의 허허로운 웃음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웃음이란 반응은 조롱이라는 감정을 토대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조롱이란 어떤 내적 논리로 움직이는지 좀 더 깊이 음미하기 위해 스피노자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조롱이란 우리가 경멸하는 것이 우리가 미워하는 사물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기쁨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조롱은 묘한 감정이다. 그것은 미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모든 동물들이 미워하는 인간 속에서 그들의 불합리와 위선을 발견하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세키, 즉 고양이는 겉과 속의 불일치를 가장 경멸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고양이족을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폄하한다. 고양이보다 못하면서 고양이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 족속만큼 고약한 존재가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반면 고양이의 장점을 단점이라고 단정하며 으쓱거리는 건 정말 꼴불견이다. 그만큼 소세키는 자신도 한 마리의 고양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간을 미워하고 있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에서 겉과 속의 불일치를 간파한 다음 고양이이자 작가 자신인 소세키는 얼마나 기뻤겠는가. 이제 당당히 인간을 조롱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라는 소설이 풍기는 유머 감각의 씁쓸함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양이와 가깝다고 해도 소세키는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가. 결국 인간에 대한 고양이의 조롱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조롱일 수밖에 없다. 이런 냉소적인 자기 조롱은 얼마나 허무하고 자기 파괴적인가. 고양이가 물독에 빠져 죽은 것이나 소세키가 고질적인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자신을 정말로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고양이 선생의 통찰과 가르침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고양이 선생의 예리한 유훈을 우리에게 알려준 작가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목소리에는 청자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목소리의 주인공 조선장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늘 고생하시는 우리 반 반장님, 황아라 선생님의 멋진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낭독가 조선정입니다. 처음 낭독을 시작한 계기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좋아질까? 목소리가 좀 편안해질까? 재미있을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낭독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끌림. 아직은 사랑으로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아련한 감정이지만, 책을 읽으면서 기쁘고, 같이 읽으면 더 즐겁고, 읽고 나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저는 낭독의 끌림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르그리트 듀라스, 1914년 출생, 1996년 사망. 듀라스는 자전적 소설 연인의 주인공처럼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어 교육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하게 살았죠. 소르본 대학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의 시나리오를 쓰는 등 알랭 로브그리에와 함께 누보르망 문학과 영화를 이끌었습니다. 노년에 알코올 중독과 강경화증으로 고생했는데 연인으로 콩쿠르상을 수상하고 작품이 영화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가난한 백인 소녀와 부유한 동양 남자 사이의 연애 이야기지만 실은 가족에 대한 아픔을 말하고 있죠. 슬픔이 내 연인이라고, 어머니가 사막과도 같은 자신의 삶 속에서 울부짖을 때마다 그녀가 항상 나에게 예고해준 그 불행 속에 떨어지고 마는 내 연인이라고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듀라스의 작품에서는 죽음과 고통이 텍스트의 거미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38번째 이야기, 끌림. 사랑으로 꼽힐 수 없어 아련하기만 한 두근거림. 연인, 마르그리트 듀라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작은 개울을 따라 내려가라는 말이 있다. 높은 곳의 물은 낮은 곳으로, 그리고 지름길을 따라 평지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종류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참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젊은 시절 지리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적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작은 개울을 발견한 나는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산에서 내려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개울을 따라 서너 시간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개울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닌가? 아마 개울물이 땅속으로 들어가 지하수로 변신한 모양이다. 그렇다.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바다로 이어지는 개울도 있지만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개울도 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당혹감을 잊을 수 없으며 나를 허탈하게 만들었던 그 개울 또한 눈앞에 선하기만 하다. 우리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사랑으로 만개하는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한 아련한 감정도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말한 끌림이라는 감정이 바로 그것이다. 끌림이란 우연에 의해 기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 어떤 사물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스피노자에 따르면 사랑의 감정은 타자와 마주쳤을 때 발생하는 기쁨으로 설명된다. 그렇지만 타자로부터 유래한 기쁨은 꽃으로 만개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만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자가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면 후자가 끌림이라는 감정이다. 스피노자의 영민함은 이 두 종류의 기쁨을 구별한다는 데 있다. 사랑과 끌림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우연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다. 타자와의 마주침에서 발생하는 기쁨이 필연적일 때 우리는 이 기쁨을 사랑이라고 한다. 반면 그런 기쁨이 우연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끌림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다. 사랑은 내게 필연적인 기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사랑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만이 나의 기쁨을 지속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필연적인 기쁨이다. 반면 우연적인 기쁨에서 연유하는 끌림은 이와는 다르다.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가 가진 유머 감각 혹은 부유함 등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가진 것이 나에게 매력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나의 현재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내가 우울하면 그녀의 유머 감각은 분명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 내가 가난하면 그가 가진 돈이 곧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 이것이 우연적인 기쁨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너무나 우울해서 외로울 때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우리는 그와의 만남을 기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연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 만약 내게 우울함이 가시고 행복감이 찾아올 때 이런 우연적인 기쁨은 첫눈처럼 덧없이 사라질 테니까 말이다. 1984년에 출간한 자전적 소설 연인에서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추억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 끌림이다. 연인이라는 제목 때문에 작가가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 사는 백인들이지만 이미 가세가 기운 집, 그리고 큰오빠만 편애하고 딸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 이런 조건에서 15살 열다섯 살 어린 소녀가 부유한 중국인 사업가의 아들, 그것도 30대 후반의 남자에게 끌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소녀와 남자가 운명적으로 만난 곳은 메콩강의 어느 선착장.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소녀와 리무진을 타고 있는 남자의 랑데부였다. 돈이 많은 데다 자상하고 섬세하기까지 한 남자. 그가 소녀를 달콤하게 유혹한다. 어떻게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불행한 삶은 조그마한 행복에도 달뜨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나중에 소설가로 성장하게 될 영민함이 빛을 발해서일까? 소녀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거실 안은 어두웠으나 그녀는 차양을 걷어 올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아주 뚜렷한 어떤 감정도 없이 증오심도 혐오감도 없이 서 있다. 아마도 어느새 욕망이 고개를 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문제에 아직은 무지하다. 그 전날 밤 그가 그녀에게 집에 가자는 제안을 했을 때 그녀는 선뜻 승낙했다. 그녀의 옷을 벗기지도 않았다. 다만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주 낮은 소리로 그렇게 말한다. 그러고 나서 침묵한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녀로서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불현듯 그녀는 알게 된다.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며 그토록 퇴폐적인 모습들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녀를 붙잡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치러내야 하는데 그로서는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알고 있다.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깨닫게 된다. 나룻배에서 이미 그가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는 것을. 그가 마음에 든다. 소녀는 15살 나이에 걸맞지 않는 성숙함을 보인다. 그 나이의 소녀라면 낯선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읊조리기 쉬울 것이다. 그렇지만 소녀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의 감정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우연적인 조건과는 무관하게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기쁨을 느껴야만 한다. 그렇지만 지금 소녀는 자신의 감정이 우연적인 조건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처럼 집안 사정이 그토록 남루하지 않았다면 소녀는 결코 나이 많은 중국 남자에게 끌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그것 없이는 자신이 제대로 존재하기 어려울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서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연인 것이다. 그렇게 그 동양인 남자에게서 느낀 설렘과 기쁨이 소녀에게는 우연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단지 끌림에 불과하다는 것. 소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표면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그녀보다 20살도 더 많은 남자 쪽으로 보일 것이다. 그는 소녀에게 끌렸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가슴 아리는 일이 또 있을까? 그렇지만 사랑에 빠진 자신의 마음을 그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수십 년이 흐른 뒤 남자가 전화를 건다.
그는 그녀를 생각하며 슬퍼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는 잠깐 뜸을 들인 후 이렇게 말했다. 그의 사랑은 예전과 똑같다고. 그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결코 이 사랑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녀만을 사랑할 거라고.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시원하고 멋지게 낭독을 해주시는 우리 채경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 조선정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낭독가 최경입니다. 심화반이 된 지금도 낭독은 아직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낭독을 하면서 책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나고 여러 감정들을 느낀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더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여러분께도 책과 낭독이 주는 풍성함이 전해지기를 희망하며 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입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등 친숙한 작품으로 잘 알려진 영국 산업혁명 시대 대표 작가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강자의 위선을 경계하는 이야기들을 지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공감했으며 그의 죽음으로 세상은 영국의 가장 훌륭한 작가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위대한 유산에서 막대한 상속과 사랑의 결실에 대한 희망은 모두 꿈에 불과한 것이 되지만 주인공 핍은 결국 진실을 볼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신사라는 인간들은 사실 야비한 족속인데 반해 무서운 죄수 매그위치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 고마운 후원자라고 생각했던 미스 해비셔이 실은 살아있는 유령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한 어린아이를 양녀로 삼아 자신의 사무친 원한과 버림받은 애정과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복수를 해줄 도구로 길러내는 쓰라린 잘못을 범한 미스 해비셔에게 핍은 위대한 용서를 보여줍니다. 핍이 말하는 위대한 용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또한 미스 해비셔이 햇빛을 차단해버림으로써 무한히 많은 다른 것들을 차단해버렸다는 것. 그녀가 세상을 등짐으로써 치유의 힘이 있는 수많은 자연스러운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창조주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마음이 언제나 틀림없이 그러는 것처럼 점점 병들어 갔다는 것 등도 나는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녀를 동정심 없이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 이제 제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42번째 이야기, 희망. 불확실해서 더 절절한 기다림.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나는 그녀를 사랑하노라. 사랑해. 그녀를 사랑해. 그러자 과거의 대장장이 소년이었던 내게 그녀가 배필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그런 다음에는 이런 생각이 이어졌다. 만약 내가 염려했던 대로 그녀가 이 운명에 대해 아직 열렬한 감사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녀는 과연 언제쯤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까? 예언은 신비한 매력을 가진다. 특히 멋진 미래를 약속받는 것만큼 가슴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대장장이 소년이었던 핍도 그랬다. 에스텔러를 사랑하라. 미스 헤비셔의 예언과도 같은 주문 때문인지 그의 가슴은 행복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언감생심. 사랑은 꿈도 꿀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에스텔러와 연인이 되고 마침내 결혼도 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 아닌가. 그렇지만 핍은 불안하기만 하다. 미스 헤비셔이 원한다고 해서 에스텔러는 과연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그렇지만 미스 헤비셔의 예언은 불가능해 보이던 희망을, 에스텔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볼품없는 핍의 가슴에 아주 깊게 새겨넣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가진 힘 아닌가. 희망은 이렇게 예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이다. 팁이라는 불우한 소년의 희망과 좌절에 대한 기록. 이것이 바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다. 19세기 소설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손에 디킨스의 소설이 들려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본주의 속에서도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심오한 감정, 즉 희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다. 19세기 영국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질 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소설의 원제목도 큰 재산을 얻거나 물려받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뜻한다. 비천한 대장장이 소년의 인생 역전은 뭐니 뭐니 해도 일확천금 아니겠는가. 핍은 에스텔러가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에스텔러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역시 속물이었으니까. 결국 미스 해비셔의 예언이 실현되려면 핍은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을 받아야만 했다.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야말로 에스텔러와 연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할 테니까. 결국 위대한 유산에 대한 희망은 사랑에 대한 희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희망은 돈에 대한 희망으로 연결된다. 불행히도 이때 핍은 자신이 돈만 밝히는 속물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대한 유산이 좌절되면서 핍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잘못됐으면 돈으로 묶인 환상적인 속물 커플이 탄생할 뻔했던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 희망을 품어본 사람이라면 안다. 희망이라는 감정이 또한 얼마나 불안한 감정인지를 말이다. 에스텔러와 손을 잡고 산책하는 장면, 혹은 그녀와 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핍은 행복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그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바로 희망의 감정이 가진 짙은 어둠이 존재한다. 감정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 대목을 놓칠 리가 없다. 희망은 우리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나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불확실한 기쁨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결과가 어느 정도 의심되는 기쁨, 그러니까 불확실한 기쁨이 바로 희망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확실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찍어야만 한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기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 아닌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희망이라는 감정 뒤에는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숨겨져 있다. 자신의 희망대로 상황이 펼쳐진다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현재 우리가 느끼는 불확실성은 그만큼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다. 희망이라는 불확실성을 견디기에 너무나 나약하다면 우리는 희망이 넌지시 보여주는 기쁨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이다. 희망이 약속하는 기쁨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몸을 떨 필요가 없을 테니까. 희망은 그것이 안겨주는 기쁨이라는 앞면과 불확실성이라는 뒷면을 가진 동전과도 같다. 그러니 사실 어느 하나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가 제거되면 나머지 다른 하나도 동시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항상 그림자를 곁에 두고 있는 나무를 생각해보자. 나무가 커질수록 그림자도 그만큼 더 커지고 길어진다. 그림자의 검은 빛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동시에 그는 큰 나무의 웅장함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나무를 그대로 두고 그림자를 반으로, 나아가 반의 반으로 줄이려는 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림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고 웅장한 나무를 자르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희망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싫어서 그것을 줄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 그 자체를 그만큼 잘라내야 한다. 잊지 말자. 나무가 있어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희망에 따른 그 미래의 설렘이 있기에 불확실성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견디기 힘들도록 무섭다는 이유로 희망의 싹을 자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위대한 유산은 고아 소년 피비, 미몽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그린 슬픈 소설이다. 돈이 지고한 가치로 군림하는 사회에서 사랑받으려는 인간의 희망이 어떻게 왜곡되고 굴절되는지,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파국에 이르는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작품도 없으리라. 그렇지만 작가가 더 중요하게 의도한 바는 자본주의에 오염된 인간의 가짜 희망을 통해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닐까. 소설의 표면적인 줄거리만 보면 위대한 유산이 좌절되고 에스텔러가 돈만 많은 속물신사와 결혼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핍의 희망은 좌절된 것이고 미스 헤비섬의 예언은 헛소리였던 것이다. 어쩌면 핍으로서는 잘된 일 아닌가? 그 속물이 바로 자신일 수도 있었을 텐데. 에스텔러를 포기하면서 핍이 버린 것은 욕망했던 자기 자신의 속물 근성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핍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핍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돈으로 사랑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면 우리는 오직 돈만 희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희망은 여전히 사람 그 자체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작가는 21세기의 핍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슬픈 미소를 띠며 묻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돈이냐 사랑이냐라는 거친 이분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아니, 너무나 당당하고 멋진 일 아닌가. 과거 원시인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면 위협을 무릅쓰고 동물들을 사냥하러 가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사냥감이나 돈은 사랑을 위한 수단이지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가 사랑하는 것은 돈을 가진 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일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것, 즉
핍이 받은 진정한 유산은 바로 이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홍물은 속물을 만나고 진지한 사람은 진지한 사람을 만나는 법이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확실히 알게 되는 삶의 진리가 아닌지.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늘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우리 반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반의 구심점, 신미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최경 선생님의 또박또박하고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낭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낭독가 신미옥입니다. 제가 이 주제 확신을 선택한 이유는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요새 더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어, 책이나 또 그런 것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확실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 강신주 작가님은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떤 책을 통해서 다루고 있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이 어, 확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스토리가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완전 상반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렇게 다른 면에서 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관점을 얻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있는 스토리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데프니 듀 모리에 1907년 출생, 1989년 사망. 모리의 열렬한 팬이었던 히치콕은 자메이카 여인숙, 새, 레베카 등을 영화로 만들었으며 특히 레베카는 오스트리아 뮤지컬로 각색되어 대표적인 빈 뮤지컬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레베카에서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맨덜리 저택을 지배하고 있는 레베카,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맥심, 그리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대저택의 주인과 사랑에 빠진 나의 구조는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를 연상시킵니다. 이제 저의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41번째 이야기, 확신. 의심의 먹구름이 거칠 때의 상쾌함. 레베카, 데프니 듀 모리에. 의심한다는 것, 그것은 불행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다. 아무나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불행한 의심이다. 반면에 사랑하는 이가 아니라면 생길 수조차 없는 의심과 맞닥뜨릴 수도 있는데 이건 부럽기까지 한 행복한 의심이다. 그래서 나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사람도 강자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강자로서 다가온다. 아무리 가녀리고 약한 여인이라도 그녀와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강자일 수밖에 없다. 하긴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 아닌가. 그래서 모든 의심은 강자에 대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강자의 조그만 변덕도 약자에게는 치명적인 생채기를 남길 수 있다. 그러니 약자는 항상 강자의 내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던질 수밖에 없는 법이다. 하물며 부유한 귀족이면서 매력적이기까지 한 남자를 사랑하여 결혼에 이른
어린 여인에게 사랑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할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렇지만 동시에 이 어린 여인은 부유하고 멋진 남편을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던져진 것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남편을 따라 들어간 대저택 생활은 그녀에게 더 커다란 의혹을 갖도록 만든다. 맨덜리 성은 아직도 그 유명한 남편의 전부인 레베카의 흔적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비운의 사고로 죽고 사라졌건만 레베카는 여전히 저택의 모든 공간, 모든 식솔들, 심지어는 남편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다. 아무리 소중한 남편의 집이라지만 레베카와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이 어떻게 유쾌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한 거지? 나를 사랑하기라도 한 걸까? 대저택의 새로운 안주인이 된 나는 결혼 생활에 적응하기는커녕 너무나 불안하다. 물론 이런 불안감의 핵심에는 남편 맥심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의심이 깔려 있다. 엘프레드 히치콕의 영화로도 더 유명한 데프니 듀 모리의 소설 레베카는 나란 화자, 즉 젊은 드 윈터 부인이 아름다운 전부인 레베카를 잊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맥심은 나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 레베카는 모든 사람에게 현모양처의 연기를 했을 뿐 사실 악녀의 화신과도 같은 여자였다는 사실을. 심지어 맥심은 그걸 못 견디고 끝내 레베카를 총으로 쏴 죽이고는 보트 사고로 위장해버린 사실을. 레베카, 당신은 나를 경멸하겠지? 내가 당한 치욕과 자기 혐오를 이해하지 못하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맥심의 두 손을 내 가슴에 끌어당겨 쥐었다. 난 그의 치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말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메아리 쳤다. 맥심은 레베카를 사랑하지 않았다.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함께 행복했던 순간도 없었다. 맥심은 계속 말하고 나는 계속 들었지만 그 외에 다른 말은 의미가 없었다. 내겐 중요하지 않았다. 여보, 맥심, 내 사랑. 나는 그의 손을 가져다 내 얼굴 위에 놓았다. 그리고 거기 입술을 대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요, 이해해요. 하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해 얼굴을 돌렸다. 내가 그를 이해하고 말고가 어찌 중요한가? 내 마음은 깃털처럼 공중을 날았다. 맥심은 레베카를 사랑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의심과 불안이라는 암울한 분위기를 조장했던 레베카라는 유령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남편은 전 부인을 사랑했던 적이 없고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남편은 마치 나이 어린 자신이 마리아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앞에서 모든 죄를 고해성사하기까지 한다. 철저하게 자신의 속내를 보이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 아닌가. 모든 의심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자
그 윈터 부인의 마음은 깃털처럼 공중을 나는 것처럼 가벼워졌다. 이제야 그녀는 남편이 지금까지 사랑한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이때 드 윈터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확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확신은 의심의 원인이 제거된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 생기는 기쁨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스피노자의 말대로 확신은 의심이 없다면 발생할 수도 없는 감정이다. 의심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원인이 사라져야만 확신의 기쁨이 찾아오니까 말이다. 낯선 여행길을 지도에 의지해 가고 있다고 하자. 교차로에서 호텔로 가는 길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알 수가 없다. 지도를 몇 번이나 꼼꼼히 보아도 의혹은 풀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은 해야 한다. 그렇게 선택한 길을 갈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의구심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가지 않은 길이 목적지로 가는 진짜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들 테니까. 그럴 때 갑자기 저 멀리 호텔이 보인다면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만일 그동안 의심이 작았다면 확신이 가져다 주는 기쁨의 강도도 보잘것없을 테지만 의심이 크고 깊었다면 확신은 그 어떤 감정보다 더 강한 희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확신에는 어떤 흉터, 그러니까 의심을 품었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이 상처는 다시 드러날 수 있고 확신은 다시 저 멀리 물러나고 의심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신과 의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비극적 숙명에 서로 묶여있는 셈이다. 앞면이 보이면 뒷면은 보이지 않고 뒷면이 보이면 앞면이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에 대한 확신과 의심은 동시에 존재하는 법이다. 이제 나는 당신을 확실히 믿어요. 사실 이것은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발화되어서는 안 될 말이다. 애당초 의심이 없었다면 이런 말은 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이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말에도 상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확신과 의심의 동전 굴리기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정신을 분열시키고 끝내 사랑을 비극으로 물들이기 쉬운 법이다. 그 윈터 부인의 확신에는 무언가 비극적인 결말 혹은 새롭게 증폭되는 의심이 예감되어 있는 건 아닐까. 더군다나 레베카가 악녀였다는 사실은 오직 그의 남편 맥심만이 아는 것이었다. 레베카가 유혹했다는 남자들을 제외하고는 대저택의 모든 식솔들이 레베카를 완벽한 현모양처로 기억한다. 게다가 레베카가 유혹했다는 남자들 얘기도 남편 맥심의 입에서만 나온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맥심만 죽는다면 레베카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완전한 현모양처였던 셈이다. 한 점의 의혹이 일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토록 완벽하게 허점 하나 남기지 않고 연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어느 폭풍을 몰아치는 날, 우연하게 바닷속에서 레베카의 시체와 보트가 발견되면서 사고사로 종결이 났던 사건은 다시
맥심을 위기에 몰아넣는다.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맥심은 아내에게 레베카의 전모를 고백했던 것이다. 혹시 맥심은 나약한 악마가 아니었을까? 아내를 죽인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 레베카를 악녀로 만든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던 드 윈터 부인이 악마의 두 번째 희생양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의심과 확신의 드라마를 펼쳤던 레베카가 끝날 즈음 남편의 자랑이었던 대저택은 화염에 휩싸인다. 레베카의 저주일까? 아니면 그녀를 숭배하던 하녀가 저지른 복수였을까? 아니면 대저택을 불태워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도모하려는 맥심의 흉계였을까? 어쨌든 대저택과 함께 레베카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여주인공은 남편 맥심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과연 평안할까? 새로운 의심, 과거보다 더 깊은 의심을 던지며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이야기 속으로 청자들을 흥미롭게 이끌어 가시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박정현 선생님의 낭독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깊이 있는 낭낭한 음성으로 확신에 대해서 들려주신 신미옥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낭독가 박정현입니다. 낭독을 배운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 길이 맞나 하는 고민으로 몇 번의 고비도 있었지만 함께 낭독을 하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우리 조 다른 선생님들을 보며 열심히 하든 쉬엄쉬엄 하든 끝까지 놓지 말자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 폭풍 성장이 느껴질 때는 낭독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늘고 있는 거 맞나? 어쩐지 뒤로 퇴보하는 느낌마저 들 때는 마음이 괴롭기도 했어요. 그러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될 때까지 할 거니까요. 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노인과 바다의 이 노인도 그렇게 생각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고기를 낚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노인과 바다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899년 출생해서 1961년 사망하였습니다. 헤밍웨이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에서 보헤미안처럼 살았던 피츠제럴드, 포크너 등과 함께 미국의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노인과 바다는 헤밍웨이가 엽총으로 자살하기 전 마지막으로 발표한 대표작인데요. 작가 스스로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설은 내가 평생 동안 작업해온 산문 작품입니다. 쉽고도 단순하게 읽힐 수 있고 길이가 짧은 것 같지만 가시적 세계와 인간 영혼 세계의 모든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출간 즉시 반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작가는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몸뚱이가 뜯겨 성하지 않게 되어버린 고기를 이제 더 이상 바라보고 싶지가 않았다. 고기가 습격을 받았을 때 마치 자신이 습격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 고기를 공격한 상어를 죽였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좋은 일이란 오래가는 법이 없구나. 차라리 이게 한낱 꿈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기는 잡은 적도 없고 지금 이 순간 침대에 신문지를 깔고 혼자 누워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제 저의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24번째 이야기, 영광. 모든 이의 선망으로 타오르는 위엄.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라캉의 말대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다. 타인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기서 해묵은 경제학 원리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희소성의 원리가 그것이다.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희소한 광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롱하게 반짝이는 미적인 가치도 한몫하지만 말이다. 만일 냇가의 조약돌처럼 지천에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다면 아무리 오색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라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욕망하는 대상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남자가 미녀를 좋아하는 것도 혹은 여자가 미남을 좋아하는 것도 정확히 희소성의 원리를 따른다. 미녀가 지천에 널렸거나 미남을 흔하게 볼 수 있다면 그들의 가치도 개울의 조약돌처럼 바닥을 칠 것이다. 이렇게 희소한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존경이나 선망의 대상이 된다. 5캐럿이나 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는 여인의 도도한 얼굴을 보라. 희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차고 있는 순간 그녀 자신도 희소한 여성이 되기 때문이다. 좌우지간 아무나 이런 고가의 목걸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이건 모든 분야에서 관철되는 현상이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보다 대통령의 자리를 더 탐내는 것도 대통령은 딱 한 명뿐이기 때문이고 출판계에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목을 매는 것은 베스트셀러 1위가 너무나 희소한 타이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다에서는, 그러니까 어부의 세계에서는 어떨까? 잡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물고기를 잡은 어부가 희소성을 거머쥐는 것이다. 한번 보기도 힘든 희소한 물고기를 잡는 순간 어부 그 자신도 희소한 존재가 될 테니까 말이다. 여기 한때 존경받던 어부가 있다. 그의 놀라운 낚시 기술은 찬탄의 대상이었고 당연히 자식들을 훌륭한 어부로 키우려는 부모들은 앞다투어 그에게 자신의 자식을 맡겼었다. 그의 곁에서 함께 낚시를 하면서 그보다 더 훌륭하고 존경받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노쇠해서 그런지 이제 그는 바다에 나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항구를 나갈 때나 항구로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던 항구 사람들이 사라진 지 오래다. 누구도
그가 언제 배를 타고 나갔는지 혹은 언제 돌아왔는지 관심도 없다. 설상가상 그를 마지막까지 따르던 소년도 그의 곁을 떠나고 만다. 바다에 나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늙은 어부에게서 무엇이 배울 것이 있어 자식을 맡기겠는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이제 혼자서라도 이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한 대어를 잡아야 한다. 더 늦었다가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기회마저도 사라질 것이다. 어부는 자신이 점점 더 어부가 아니라 노인이 되어간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영광이란 어떤 감정이기에 노인을 자신의 노쇠함을 무릅쓰고 험한 바다로 내몰게 되었던 것일까? 스피노자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는 약간은 비장한 어조로 영광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광은 우리가 타인이 칭찬할 거라고 상상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내가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칭찬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영광이다. 물론 우리의 행동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영웅적이고 초인적인 것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희소한 행동이어야 할 것이다.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의 행동은 타인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수 있다. 늙은 어부에게서 그것은 가장 거대한 고기를 잡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해밍웨이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던 걸작 노인과 바다는 영광의 뒤안길에서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 영광을 되찾고 싶었던 어느 늙은 어부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서글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뛰어난 어부라는 칭송을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마침내 멕시코만의 깊고 짙은 바다에 떨어지려는 낙조를 배경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물고기를 잡으려는 어느 늙은 어부의 고독한 사투가 시작된다. 마침내 그의 낚싯대에는 그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거대한 청새치가 걸려들게 되었으니까. 제기랄, 고기놈이 저렇게 큰 줄을 미처 몰랐는걸. 하지만 난 저놈을 꼭 죽이고 말 테야.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진 놈이라도 말이지. 그가 다시 말했다. 하긴 그건 옳지 않은 일이긴 해. 하고 노인은 또 생각했다. 하지만 난 녀석에게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참고 견뎌낼 수 있는지 보여줘야겠어. 나는 그 아이한테 내가 별난 늙은이라고 말했지.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입증해 보일 때야. 노인이 말했다. 지금까지 그는 그런 입증을 수천 번이나 해보였지만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지금 또다시 그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고 있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순간이었고 그것을 입증할 때 그는 과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노인의 꿈은 아주 단순하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훌륭한 어부라고 믿었던 소년에게
그의 믿음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평범한 늙은이가 아니라 별난 늙은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별나다는 것은 희소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거대한 고기를 포획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노인은 어부였으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희소한 것이 희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것은 노인의 말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참고 견뎌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인한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얼마나 거대한 영광을 가져다 주려는 것인지 거대한 고기는 결코 자신을 쉽게 내주지 않고 노인이 느낄 영광의 높이를 더 높여주었다. 그러니 청새치와의 사투는 매 순간순간이 위기였지만 또한 희망이기도 했다. 고기는 매번 노인에게 한계를 주고 그것을 넘어서도록 만들었으니까 말이다. 마침내 노인은 영광을 되찾게 된다. 그 거대한 청새치를 잡는 데 성공했으니까. 그렇지만 잡은 고기는 너무나 커서 배 안에 들여놓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니 배 옆에 튼튼히 묶어둘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피를 흘리고 있는 고기를 멕시코만의 상어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영광을 안겨줄 고기를 상어로부터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사투가 시작된 것이다. 처절한 사투 끝에 항구로 돌아온 노인에게는 상처뿐인 영광만 남게 된다. 살은 모두 상어에게 뜯어먹힌 채 5.5m짜리 청새치의 잔에만 노인의 작은 배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정도만으로도 노인이 처음에 꿈꾸었던 소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단 한 명의 소년만큼은 노인이 얼마나 위대한 어부인지를 인정하고 찬탄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소년은 이제 부모의 말을 어겨서라도 노인과 함께 바다에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이젠 할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잡기로 해요. 어쩌면 노인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을 정도로 노쇠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지 과거 젊었을 때 이미 되찾을 수 없는 영광이었으니까 말이다. 노인이 바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찬탄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지했던 소년의 찬탄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 노인이 원했던 것은 이미 노인이 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빛나는 영광이었던 것이다. 아마 앞으로 자신과 함께 배를 타겠다는 소년의 말만으로 우리 늙은 어부는 충분히 영광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를 아련하게 한다. 길 위쪽의 판잣집에서 노인은 다시금 잠이 들어 있었다.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고 소년이 곁에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